얼마 전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어젯밤 잠든 채로 다시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이 문자를 보내온 분은 제 환자였고 그분의 어머니는 제가 오랫동안 수면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단 며칠 전만 해도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다가 만나면 밝게 웃으시던 분이었는데요. 그날은 단지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TV를 보시다가 고요히 잠드셨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순간에 생명이 꺼지는 걸까? 그리고 저는 다시 수면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를 펼쳐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지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은 생존입니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틀어지고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평생을 수면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잠이 망가지면 인생도 무너진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장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진짜 수면 습관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수면 연구에 바친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수면이 인생의 황금기에 더 중요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지요. 지난주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문득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이웃 할머니 댁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려 방문했더니 그 집 할머니의 따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집을 정리하러 왔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활기차게 걸어 다니시던 분이었는데요. 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드셨고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됐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오랜 연구 자료들을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시계와 같아서 청춘의 시간대와 황혼의 시간대가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20대의 몸과 70대의 몸은 겉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작동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 스승님이신 김지호 교수님은 수면의학의 대가셨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밤은 인생의 절반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반의 시간을 허투루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는 83살이신데도 여전히 새벽 5시면 일어나 텃밭을 가꾸십니다. 제가 걱정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사람이 사는 비결은 잠자리에 있다고 하십니다. 오랜 연구 끝에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생의 전환기 50대 이후부터 주의해야 할 4가지 수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변화를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50대 이후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밤샘 후에도 하루만 지나면 회복되던 몸이 나이가 들면 사흘, 나흘,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곤 합니다. 특히 심혈관 시스템은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집니다. 심장은 펌프와 같은데
오랜 세월 일하다 보면 금속이 피로해지듯 우리 심장과 혈관도 피로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쁜 수면 습관은 마치 녹슨 기계에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마치 오래된 집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전선은 낡고 수도관은 약해져 있지요. 건강검진에서 별 문제 없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어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런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식사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저녁 식사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 생활로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했지만 은퇴 후에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죠.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은 저녁이 외롭고 적적해서 늦게 TV를 보며 야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만난 72살 박현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30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식사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점심을 거의 거르고 저녁은 밤 9시 이후에 드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다가 배가 고파지면 그때 먹어요. 대개 10시쯤이죠. 라면이나 김치볶음밥 같은 간단한 것으로요. 그런데 작년에 박 할머니는 한밤중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심장의 리듬 장애였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생활 습관을 물었고 저녁 식사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시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소화기관도 서서히 활동을 줄이고 대신 몸의 회복과 정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밤 8시 이후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이미 휴식 모드로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소화라는 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퇴근 시간에 갑자기 새로운 업무를 맡는 것과 같습니다. 짜증나고 비효율적이죠. 특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에 남아있는 상태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 위산은 식도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 특히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도와 심장은 해부학적으로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식도의 염증은 심장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운 자세는 위산 역류를 더 쉽게 만듭니다. 중력의 도움이 없어지니까요.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68살 이정호 선생님입니다. 그는 은퇴 후 취미로 야간 낚시를 즐기셨고 밤에 돌아와 항상 늦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던 중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으로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서 자던 부인이 구급차를 불러 생명을 구했지만 이 사건 이후 그의 생활 습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라고 했어요. 처음엔 오랜 습관을 바꾸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6시 이전에 저녁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한 후 잠자리에 듭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30년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찾은 최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은 해가 지기 전, 즉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해가 지면 등불을 켜고 식사하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그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것이 밝혀졌죠. 둘째, 저녁 식사의 양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벼운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너무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좋은 것은 삶은 채소와 가벼운 단백질입니다. 생선, 두부, 닭 가슴살 같은 소화가 쉬운 단백질과 익힌 채소는 이상적인 저녁 메뉴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녁으로 늘 무된 장국과 두부, 그리고 계절나물을 드십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건강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앉아 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소화를 돕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저의 80살 외삼촌은 매일 저녁 식사 후 마당을 20바퀴 도는 습관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습관은 3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여태껏 소화 문제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넷째, 저녁에 배고프다면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나 약간의 견과류 같은 가벼운 간식을 드세요. 우유에는 수면을 돕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고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어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 취침 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어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시도해 보니 놀라울 정도로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우유 한 잔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밤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잡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수면은 건강한 노후의 기반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위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수면 중 호흡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콧거리를 단순한 소음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목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기도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여러 번 멈추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마치 밤새 누군가가 여러분의 목을 조금씩 조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난 70살 정도 되신 최영수 선생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도 자주 졸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아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제가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는지 관찰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요. 아내 말로는 제가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시간이 있대요. 그러다 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한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검사 결과 최 선생님은 중증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밤사이 호흡이 멈추는 횟수가 시간당 25번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피로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치매 발병 가능성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옆에서 자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여러분의 수면 중 호흡 패턴을 관찰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만약 콧거리가 심하고 호흡이 멈추는 현상이 관찰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중력에 의해 혀와 목 근육이 뒤로 처지면서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옆으로 자면 이런 현상을 줄일 수 있죠.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불편한 각도로 구부러져 기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목과 머리가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 주변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기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수면 무호흡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사례는 60대 초반의 김미영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콧골이 때문에 수년간 별실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격이 급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됐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 남편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시끄러운 코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약물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콜레스테롤 약 등이죠. 이런 약들 중 일부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혈압약은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진통제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일부 항우울제는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관절염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을 저녁에 복용하셨는데 그 후로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약에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자 수면 문제가 해결되었죠. 따라서 여러분이 복용하는 모든 약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빛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해가 지면 우리 몸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잠들 수 있게 도와주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해가 진 후에도 밝은 실내 조명, TV, 스마트폰 등에서 나오는 강한 빛에 노출됩니다. 특히 파란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생성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적게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이 빛 때문에 더 줄어들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74세 이경숙 할머니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밤 11시에 잠들어 새벽 1시면 깨어나 더 이상 잠들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 할머니께서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강한 파란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 것이죠. 저는 할머니께 저녁 7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대신 은은한 노란빛의 조명 아래서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도록 제안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할머니의 수면 패턴이 개선되었습니다.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죠. 스마트폰이 내 수면을 망치고 있었다니 놀랍네요. 요즘은 저녁에 손자에게 받은 종이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기분이 좋아요.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조절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햇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생체 시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15분에서 30분 정도 자연광을 쐬면 밤에 더 잘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황금기에 더욱 중요해지는 수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식사 습관, 호흡 문제의 조기 발견과 치료, 약물 복용 시간의 조절, 그리고 빛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잠이 잘 오는 밤, 상쾌하게 깨어나는 아침,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원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제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람이 사는 비결은 잠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팁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건강 비밀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